22년 동안 엄마를 지독히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의 폭력보다 무서웠던 건 모든 걸 보고도 외면하던 엄마의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18살에 집을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뒤 엄마가 요양원에 방치됐다는 소식에 미움보다 큰 죄책감으로 달려가 2년간 엄마의 마지막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기 전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사람으로 죽는다. 병수발 드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오빠들이 장례식장에서 꺼낸 첫마디는 안부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닌 재산 서류부터 챙겨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와의 긴 시간은 끝났지만 이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뜻 마저 빼앗으려는 형제들. 그 치열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학교 갈 채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아침부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하며 웃습니다. 별거 아닌 아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별거 아닌 아침이 아직도 가끔 꿈처럼 느껴집니다. 제 이름은 한주연, 올해 42살입니다. 다정한 남편과 아들, 딸을 키우며 사는 지금 이 일상이 그 옛날 18살 소녀였던 저에게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누군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밥 먹고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제가 겪어온 그 어둡고 긴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 흉터까지 껴안아준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남편의 온기 덕분에 저는 비로소 오늘을 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낡은 앨범을 꺼내보게 됩니다.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데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우고 싶었던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질렀고 이유도 없이 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남매는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숨을 죽였어요. 어디로 숨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희 집의 일상이었어요. 오빠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아버지 아래서 살아남는 법을 그렇게 배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약한 사람을 누르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구는 법을요. 그 약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막내딸이었던 저는 오빠들의 심부름꾼이었고 화풀이 대상이었고 집안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 속에서 엄마는 어디 있었냐고요. 엄마는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아버지 술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해 손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오빠들이 저를 밀치고 욕을 해도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도 엄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때리는 아버지보다 못 본 척하는 엄마가 더 무서웠습니다. 18살 겨울이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은 밤이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저는 그날 밤 가방에 가진 돈 몇만 원과 작은 앨범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아서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걸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저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틀어지도록 그릇을 닦았고
고시원 좁은 방에 돌아와선 검정고시 책을 펼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눈물이 나면 책상에 엎어져 울다가 다시 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검정고시를 따고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부고는 제가 집을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에 들려왔어요. 이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집을 뛰쳐나왔을 때 등을 토닥여준 유일한 어른 이모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집 문을 다시 밟으면 제가 다시 그 18살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거울을 봅니다. 42살의 제 얼굴 안에 그 시절의 불안한 눈빛이 어른거릴 때가 있어요. 지우고 싶은 흉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 치열함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들이 2년 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다 울린 전화 한 통.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모였어요. 이모는 제가 18살에 집을 나오던 날 밤 어디 가든 살아는 있어라 라는 말과 함께 봉투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담아 저에게 주셨어요. 그 후로도 가끔 명절이면 안부를 전해왔지만 저는 늘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그 연락 하나하나가 제가 닫아둔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날은 이상하게 통화를 받기도 전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주연아. 이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오래 참다가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말이다. 지금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계셔. 치매라는데 명호도 종훈이도 아무도 안 들여다보고 있어. 이모가 가봤는데 혼자 두기엔 너무 위태로워. 아직은 초기라 정신이 드는 날이 더 많다는데. 주연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부엌 창문만 바라봤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국 냄비에서는 끓어넘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몇 번을 멈췄어요. 꺼내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문을 열면 다시는 닫지 못할 것 같아서요. 여보, 오늘 이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나 엄마한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래 미워했고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닌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딸 노릇 한 번만 해보고 싶어. 내가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평생 안고 온 짐이잖아. 같이 지자. 내가 도울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나서 운 것 같습니다. 이모가 알려준 병원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엄마를 보는 게 22회 만의 걸음이었으니까요. 병실 번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커튼, 낡은 침대, 그리고 그 안에 누운 사람. 처음에는 낯선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단단하고 서늘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수는 적었지만 등이 꼿꼿했고
부엌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던 강단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운 건 뼈만 남은 작고 병든 노인이었어요. 세월은 엄마의 등만 굽게 한 게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 전체를 지워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에 순식간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당황함인지 반가움인지 부끄러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주연아, 너 맞니? 어떻게 알고 여길 왔어? 어쩌다 이렇게 짐이 돼서 너를 다시 만나는구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저는 차오르는 것들을 꾹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엄마 용서 안 했어. 여전히 미워.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면 내가 나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왔어. 그러니까 나 좀 봐.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22년치의 무게를 다 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은 제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던 건 어쩌면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시대의 여자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 곁에서 숨죽이고 자식들 눈치 보며 버티고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배운 적 없이 그냥 견뎌온 삶.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이제는 엄마도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 한켠에 아주 작게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온 건 그 병원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하는 엄마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을 하나 정리하고 침대를 드리고 엄마가 쓸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 뻔했어요. 엄마는 저희 집에 오는 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며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상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엄마와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첫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엄마가 드시고 싶다던 음식들 위주로 장을 봤습니다. 나물이며 전이며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고 아이들도 심부름을 했습니다. 우리 넷이서 오순도순 차례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저한테도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들이 온다는 연락은 명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명우 오빠 부부와 종훈 오빠 부부 4명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잠깐 멍했습니다. 솔직히 반갑지 않았어요. 아니, 반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그 눈빛들이, 그 손들이 아직도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오빠들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음 하나로 오라고 했습니다. 명절 당일 오빠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빈손은 아니었어요. 과일 한 박스씩을 내려놓으며 명우 오빠가 거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첫째 명우 오빠가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야, 한주연 많이 이뻐졌네. 잘 사나 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흘러간 시간이었나 봐요.
저한테는 그 시절이 아직도 몸 어딘가에 새겨진 상처인데 오빠들에겐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구는 모습이, 그 무심함이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둘째 종훈 오빠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집 나가서 고생한 보람이 있나 보네.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종훈 오빠가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회사는 어디 다녀? 반말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몸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감이었어요. 나한테 한 게 아닌데도 내가 다 창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살림을 구석구석 살피는 눈치였어요. 가구, 가전, 인테리어. 저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간 오빠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불편하신 곳은 없어요? 주연이가 잘 모시는 거 맞죠? 과장된 몸짓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마치 평생 걱정해온 효자인 척 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바라보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잘 먹었습니다. 국을 2그릇씩 비우면서도 대화는 집요했습니다. 새언니들이 묻더군요. 여기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돼요? 집이 깔끔하네. 어머니 모시면서 힘들지 않아요? 도움되는 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은 엄마 방 쪽을 향하고 있었고 계산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식사는 끝났는데 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둘째 오빠는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코트를 챙겨 들었습니다. 잠시 뒤 오빠들은 엄마 방에 잠깐 들렀다 나오더니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하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억울한 건지 허탈한 건지 그냥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행주로 제 손을 닦아주더니 그냥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가 당신 편이야. 저는 남편 어깨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천장을 본 채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주연아, 내가 오빠들 좀 이해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빠들을 두둔하는 건지 아니면 자식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뱉는 미안함의 표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도 참고 또 참고 그게 엄마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겠지요. 그 시대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습니다. 맞서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들, 참는 것만이 덕이라 배우며 살아온 사람들. 저는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오래된 습관이 결국 저한테도 그리고 엄마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요. 엄마를 모시고 사는 하루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요란한 일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엄마 밥상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낮에는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밤에는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불을 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드라마 같은 화해도 눈물의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서 각자의 무게를 들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밥은 반 이상 남겼고, 낮잠과 밤잠이 늘어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도,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이들도 잠들고 남편도 먼저 눈을 붙인 밤. 엄마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깨어 계셨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멍하니 눈만 뜬 채였어요. 엄마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봤고 어떤 날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흐린 날에는 제 이름을 부르다가도 갑자기 멀뚱히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라고 묻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운한 건지 차라리 다행인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오랜만에 눈이 또렷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안 자요? 시간이 늦었는데.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불 밖으로 가느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때는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술상을 차리던 그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네, 엄마.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아버지가 무서워서 엄마도 그저 숨죽이고 살았어. 너를 고통받게 내버려둔 그날들이 내 평생의 족쇄였다. 내가 방패가 되어달라고 애원할 때 내가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혹은 그 말을 포기하면서 살아온 22년이었어요. 막상 들으니 기쁘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막혔던 숨이 터지듯 눈물만 쏟아졌어요. 엄마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천장을 본 채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의 늦은 사과는 비록 늦었지만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고 딸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할 힘을 제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 18살의 그 상처 입은 아이는 여전히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엄마의 거동이 불편해지며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의 몸을 씻기고 있다는 것, 이 몸에서 태어났고 이 몸 때문에 도망쳤으며 이제 이 몸의 마지막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원망이 올라오면 죄책감이 따라왔고 연민이 올라오면 다시 억울함이 뒤를 쫓았습니다. 어느 것도 맞지 않고 어느 것도 틀리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를 씻기고 이부자리를 봐드리는데 엄마가 또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 손이 따뜻해서 잡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늙고 병든 사람의 외로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것. 그게 그날 제가 느낀 전부였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신 건 함께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치매가 깊어지면서 밤낮이 바뀌었고 낮이고 밤이고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엄마가 신발도 신지 않고 복도까지 나가 계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당신 이러다 먼저 쓰러져. 요양원을 알아보자. 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포기처럼 느껴졌어요. 그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데 마지막에 엄마를 맡겨버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제 몸이 이미 한계였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곳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발품을 팔아 여러 군데를 직접 다녀왔어요. 엄마가 입소하는 날 저는 엄마 짐을 싸면서 자꾸 손이 느려졌습니다. 뭘 넣어야 할지 알면서도 자꾸 같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엄마는 요양원 가는 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맑은 날인지 흐린 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뒤에도 저는 매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마치면 버스를 탔어요. 요양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늘 창밖을 봤어요. 오늘은 엄마가 나를 알아볼까? 어떤 날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요. 주연아, 왔어?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저를 보고도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제가 여기 있다는 것만은 전하고 싶어 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제가 들어서자 엄마가 바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주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저는 엄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어요. 한참을 더듬더니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걸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죄야. 봉투 안에는 종이 2장이 있었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과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다가 빠지다가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매 맞던 너를 보면서도 방패가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못난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마지막까지 부족하지만 엄마로 남고 싶어서 이런 짐을 안기는구나. 내가 마지막을 지켜줘서 엄마는 사람으로 죽는다. 고맙다, 내 딸 주연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엄마가 제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어요.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사람으로 죽는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게 두려웠던 거겠지요. 자식들에게 버려진 채로 아무도 모르게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가는 것이 제가 매일 찾아온 그 시간들이 엄마한테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엄마 모시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 미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원망. 그것들만 안고 평생 엄마를 안 봤다면 아마 평생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도 내 엄마잖아. 미워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엄마의 손편지가 제 가슴 어딘가에 걸려있던 그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아 준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겨울은 유난히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낮에도 깨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간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오빠들은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 전화기에 명호 오빠 이름이 떴습니다. 받으면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잘 계시지? 그게 전부였어요. 안부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주 짧게 묻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힘드신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그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저 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알아본 건 요양원에 모신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또렷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엄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주연아 하고 불렀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는데도 마치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교감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신 건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놓은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울음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저를 조용히 안아주며 잘했어, 당신.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해준 순간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분주했습니다. 오빠들은 제 연락을 받고 몇 시간 만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갖춰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효자인 것처럼 눈물을 훔쳤습니다. 친척들이 올 때마다 손을 맞잡고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야 편히 가셨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딱 한 번 명절에 저희 집에 온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효성 깊은 자식들처럼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함만이 밀려왔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빠진 늦은 밤이었습니다. 명호 오빠가 저를 구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종훈 오빠도 따라왔습니다. 새언니들은 입구 쪽에서 이쪽을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명호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트랑 현금 좀 남기셨을 텐데 그거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재산 서류부터 챙겨놔. 종훈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모신 건 고마운데 재산은 형제끼리 나누는 게 도리 아니냐? 그게 장남, 차남 아들들에 대한 예의지. 도리, 예의. 요양원 한 번 오지 않은 사람이 입에 올리는 그 단어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2년 내내 병원비와 간병비를 홀로 감당하며 겪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묵묵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 속 엄마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늘하고 단단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는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을 시절의 평범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못된 아버지 만나면 나 대신 화 좀 내줘. 엄마가 더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미워했어. 오래, 그리고 많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살았던 그 시대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히가 엄마.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맺혀있던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의 무언가가 그날 밤 영정 앞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채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오빠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새언니들까지 모두 대동했더군요. 거실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얼굴, 그 위에는 조문객 앞에서 보여주던 가식적인 슬픔 따윈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다렸다는 듯한 굶주린 짐승처럼 비릿한 탐욕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호 오빠가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이제 엄마 유품 정리도 해야 하고 재산도 정리해야 하니까 오늘 다 같이 얘기하자. 저는 조용히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든든한 등 뒤에서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그 구겨진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언장을 펼치는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재산 내역을 확인한 오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6억, 예금 3억, 사망보험금 1억. 엄마가 남기신 모든 재산의 수익자가 단 한 사람, 저 한주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명호 오빠가 유언장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 꼬드겨서 이런 조작질을 한 거 아니야? 치매 걸린 노인한테 이런 걸 받아내면 어떡해? 종훈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한테 받아낸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새언니들까지 가세에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주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모신다고 할 때부터 이거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바보인 줄 알아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엄마의 손을 잡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닦아드리던 손길, 버스를 타고 요양원을 오가며 분을 삭혀야 했던 수많은 날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언니들, 지금 나한테 계획이 있었다고 했지요?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처음 요양병원에 계실 때 나한테 연락을 준 건 이모였어. 오빠들이 방치하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고 말이야. 내가 모시겠다고 했을 때 오빠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그게 내 계획이었을까? 오빠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요양원에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엄마가 기억을 잃어갈 때, 엄마가 오빠들 애타게 찾을 때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잊을만 하면 전화 한 통해서 엄마 잘 계시지? 묻는 게 오빠들이 한 전부잖아. 새언니가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좀 모셨다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굴러들어와 가지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유세?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픈 엄마 내가 모신다고 했을 때 혹 하나 뗀 것처럼 좋았겠지.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짐짝처럼 박아놓고. 새언니, 오빠들. 엄마 우리 집에 계실 때, 요양원 계실 때 당신들 호화로운 여행 다니는 거 사진으로 다 봤어. 그때 엄마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났어?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종훈 오빠가 목소리를 낮추며 찌질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자식인데 유언장 하나로 다 가져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나한테 남기셨는지 알아? 여기에 적혀 있어. 내가 마지막을 지켜줘서 엄마는 사람으로 죽는다. 이게 엄마 마음이야. 내가 꼬드긴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느끼신 거야. 나는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어. 명호 오빠가 주먹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너 두고 봐. 법적으로 따져볼 테니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 나도 준비 다 됐어. 그들이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응, 이상하게 괜찮아. 나도 이제 그 어리기만 하던 한주연 아니야. 오빠들한테 맞고 욕먹어도 숨죽이던 어린애가 아니라고. 처음으로 내 목소리로 그들 앞에서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남편이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뗐을 뿐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건 오빠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알아봐둔 곳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법이라는 것과 마주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 앞에 앉아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간병 기록이 있었어요. 요양원 방문 일지, 의료비 영수증, 간병 기간 동안 주고받은 문자들, 남편이 꼼꼼하게 챙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자필 유언장과 손편지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유언장의 작성 날짜와 성명, 그리고 도장이 모두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간 뜻이 누군가의 욕심이나 억지 앞에서 무너질 일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오빠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엄마의 치매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신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거기에 제가 엄마를 고립시켜 재산을 가로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손을 꼭 쥐었어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판사 앞에서, 오빠들이 보는 앞에서요. 18살 이전의 이야기들을요. 아버지의 폭력, 오빠들의 학대, 그리고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담담하게 말하려 했는데 중간에 목이 잠겼어요. 그때 명호 오빠 쪽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유언장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오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호 오빠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 자리에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어머니를 고립시켜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왜 22년간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의 마지막을 자처해서 돌봤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맥락입니다. 계획적 접근인지 진심 어린 간병인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실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건조하고 지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빠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었으니까요. 오빠들에게 엄마의 위독함을 알렸을 때 그들은 바쁘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방치한 그들이 자식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매일 찾아가 차가운 손을 잡아들인 제가 자식일까요? 재판장님, 저는 재산을 바라보고 어머니를 돌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을 혼자 보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존엄과 그 뜻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하던 당시의 진술 기록, 요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간병 기록이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졌어요. 다만 오빠들의 유류분 청구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랬어요. 유언장이 있어도 직계 자녀들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몫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하나에게 전부를 남기고 싶으셨어도 법은 그것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들과 나눠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뜻이 법정에서 인정받는 걸 원했어요. 제가 2년을 버텨온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끝까지 싸운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건 이뤄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 사람들과의 마지막 끈이었던 엄마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하게도 자유로움이 들어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던 그 시절의 상처들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오빠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감정도 이기고 싶은 감정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오냐오냐 받아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과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는 산책이었습니다. 그냥 따뜻하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걷다가 문득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 손이요. 봉투를 건네던 떨리는 손, 제 등을 토닥이던 힘없는 손.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손인데 마지막에는 그 손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사람은 너무 늦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고마움을 알지요. 그 말을 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에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살다 보면 그 말들이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죠. 저는 엄마에게 마지막 시간을 드렸고 엄마는 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우리 모녀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햇살 아래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8살에 제가 꿈꿨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집, 밥 먹고 잠드는 평범한 하루. 그 꿈을 이제 저는 매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자유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